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싱크포비엘의 박지환입니다. 원래 제목이 좀 길었어요. 핫한 기술이 아니면 인정받기 어려운 정책의 빈자리. 표준은 중소기업에게 또 다른 자구책이다라고 제출했는데 진행 측에서 좀 제목이 길다라고 해서 좀 줄여봤던 게 아까 보셨던 그 내용이고요.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드려보면은 한 13년, 14년 정도 지내면서 우리나라의 한 400여 개 기업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R&D 컨설팅을 해왔고요. 국가과제를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사업은 아마 대다수 저희가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아시아 국가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기술 교류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한 기업이었고요. 제 소개는 조금 전에 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약간 엔지니어링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중국 절강성 항주시의 빅데이터 관리국의 기술위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번 좀 말씀드릴 내용과 연계가 됐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제 소개의 중심이 표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한 강화를 TTA 표준기술 가치평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결과를 저희가 받았고요. 아시겠지만 기술가치평가 외에 표준기술가치평가를 하면은 그러한 기술이 표준과 연계됐을 때 어떻게 더 부가적인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평가한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 표준이 아닌 기술 자체는 25억 정도로 인정을 받았는데 표준과 연계했을 때 한 100억 정도로 인정받는 형태로 승화 효과를 만들어냈고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몰라서 좋아해야 되는지 서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받은 기업들 다 합친 것보다 4배 많은 숫자라고 하셔서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기술 이름을 저희는 세타라는 이름으로 명명했고요. 표준은 2가지 표준을 제출했었습니다. 제안을 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 방법하고 명세 기반 테스트 설계 방법이라는 2가지 표준을 제안이 되었고요. 2018년도에. 그리고 관련한 특허는 출원 단계인 것들을 제외하고 등록된 거는 현재 7건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화면은 저희 제품에 좀 구현된 화면인데요. 사실 앞서 제목에서도 그렇지만 좀 핫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요즘 관심사에서 좀 멀어져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이 산업에서 활용되는 주요 방점은 산업의 어떤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인 앱 말고 이런 인명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동차, 항공, 철도, 원자력, 가스, 의료 이런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프트웨어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충분히 인수 단계 때 검수 조건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계약 종료 시점 이후부터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세이프티에 기반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기술과의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 사실 기존의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고 하면 오래되신 전문가들이 어떤 본인의 경험에 기반해서 시나리오를 도출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문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전문가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격차는 우리가 무언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라는 페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많은 재해와 사고 사례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것들이 그것을 개발한 사람들의 역량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언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술 방법이 부재한 게 아니냐라는 반성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경험 기반의 주관적인 테스트 시나리오 설계를 하는 것을 기술 기반으로 조금 더 체계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소프트웨어 기능상의 스펙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페이지 2에서는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이 논리적으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거든요. 뭐 있는데 없다라고 생각한다던가 반대로 생각했다던가 논리합을 논리 고부로 이해하던가 여러 가지 오류들이 유형이 있는데 그러한 오류들의 유형을 9가지로 분류한 체계가 있고 그러한 체계에 기반해서 인간이 논리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자동으로 도출하는 하나의 객관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우선하는 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전략 기반의 객관적 지표가 세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여기까지만 설명드려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죄송함에도. 이 방법은 저희가 뭐 세상에서 창안을 한 건 아니었고요. 이미 과거에 PC본도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 논리적인 도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식체계고요. 그것을 테스트의 거장 글렌포드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1974년에 인가그래핑 기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 고안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현실에서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효율적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하단에 제가 좀 예제로 그림을 넣어봤는데 사실 보시면은 우리가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이미 적분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손바닥처럼 되게 모호한 도형의 면적을 구하려면은 되게 정교하게 그 공식을 적용하고 노력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냥 가로 세로 곱하기 퉁쳐서 대충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교한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접근하려다 보니 개발보다 테스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냥 경험에 기반해서 하는 것들이 크게 틀리지 않더라라는 게 산업에서 잘 정착을 했지만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익명의 어떤 살상을 결정짓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산업의 소프트웨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거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효율 중시의 방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했을 때 들어가는 시간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우리의 한계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자동화라는 걸 통해서 도전을 했고요. 이 기법을 적용했을 때 자동차로 예를 치면은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할 적에 뭐 그냥 한두 번 밟아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빗길, 눈길, 커브길, 타이어 마찰, 마모, 가속도, 속도에 대한 무게 중량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한 28만 가지 정도의 테스트 시나리오가 다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있냐도 중요하지만 그 시나리오 뽑는 것도 뭐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니 저희가 이런 방법을 적용했을 때 보통 한 660시간 정도 걸리는 시나리오 도출 시간을 자동화를 통해서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더라라는 게 저희의 하나의 챌린지 요소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제품이 이미 개발이 완성이 돼서 시중에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자동차를 만들었더니 운전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금은 이 도구가 그냥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전문적인 테스팅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인력이 좀 많지 않다라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 대학에도 여러 교육을 전개했었지만 아시다시피 무언가 좀 이렇게 개발에 관심을 많이 갖는 학생들이 검증이라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또 해외 인력, 해외 기관이나 해외 대학을 대상으로도 계속 교육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 아래 있는 내용이 표준에 등재된 내용입니다. 테스트를 설계를 할 때는 어떻게 기술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단계별로 조금 구성을 했고요. 뭐 궁금한 건 이제 표준을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위에 보시는 화면이 저희 도구의 그 표준의 내용들이 단계적으로 하나씩 반영이 된 거예요. 저희가 왜 이렇게 특허 가치, 기술 가치 표준 기술 가치 평가에서 높은 좀 평가를 받게 된 이유를 여쭤봤을 때 표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제품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구현된 기술들이 전부 다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가장 높은 점수가 좀 부여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하셨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를 설계하는 그런 표준에 정의된 절차가 저희 어떤 편집 도구, 테스트 설계 도구에 잘 이렇게 하나씩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테스트를 설계를 하게 되면 얘가 자동화가 되는 순간부터는 뭐 수천 개, 수만 개는 바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은 테스트를 하는 거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측정 지표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지표들을 저희는 9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그 9가지 분류를 표준으로 제정을 했으나 저희 도구에선 자동으로 저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인 노드 중심의 어떤 테스트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커버리지라든가, 복잡 노드 중심, 뭐 결과 노드 중심, 뭐 입력 데이터 중심, 여러 가지 관점들을 저희가 도출을 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산업에서 어떤 기능으로 어떤 기능성에 맞게 동작하는지에 따라 중요한 관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적어도 모든 테스트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중요한 요소들을 먼저 테스트하는 우선순위와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 도구에서 지표로 자동 계산해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특허와의 연계성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표준에서 정의한 내용들이 제품에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의 특허로 모두 다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고요. 첫 번째는 뭐 전장용 소프트웨어 코드 안정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기반 정량화 측정 방법 및 장치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9가지 관점의 정량화를 저렇게 도구에서 표현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특허가 걸려 있고요. 두 번째는 테스트 케이스의 설계 정보의 추적 분석이라고 했는데, 즉 이 단계의 프로세스가 좀 길다 보니까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트레이스빌리티를 확보해서 가시화해주는 그런 시각적 특허인데, 시각적 특허이다 보니까 제가 장표에 담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앞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이후는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분석을 한 이후에는 이 도구가 다 자동으로 테스트를 뽑아주는 요소들, 그리고 뭐 자동으로 뽑아주는 데 있어서 인간이 논리적으로 실수하는 모든 경우를 다시 도출해서 자동으로 추가해서 뽑아주는 기술,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계속 변화하고 수정하기 때문에 이후에 수정하는 그런 요소들을 자동으로 식별을 해서 그럼 어디까지 테스트를 더 해야 된다거나 어떤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는지를 역제한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 이런 명세서를 분석을 했을 때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을 만한 것들을 인스펙션해서 저기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점이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형태로 분석하는 자동화 기술, 이런 요소들이 저희 특허로 반영이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준에서 정의한 내용이 제품에 반영이 되고, 그 제품에서 그 표준에서 정의한 내용들이 특허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추적 관계에서 정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치 평가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많이 어필이 되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 한 3년 정도 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약 100여 개 기업에 적용을 한 사례들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저희 표준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 자리라기보다는 표준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는 자리 같아요. 그러려면은 도대체 무엇이 성공인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게 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시작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 전 직장에 있는 시험 인증 사업을 하던 부서가 스핀아웃으로 나와서 같이 설립한 회사고요. 그 당시에 저는 좀 엔지니어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많지 않아서 하이서울 창업스쿨이라는 그런 벤처 스쿨을 다녔어요. 국기이고 저희 동기가 한 40여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중소기업청의 그 상담 콜센터 번호가 1357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간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스타트업이 1년이 지나면 80%가 사라지고, 3년이 지나면 남은 기업의 80%가 사라지고, 5년이 지나면 또 80%가 사라진 다음에 7년이 됐을 때 남아있으면 계속 기업이라고 인정받는다. 그래서 7년부터 살아남은 기업은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1357이라는 그 번호가 있죠. 상담 콜센터에. 저희도 뭐 수업 들으면서 그 내용을 들을 때 뭐 1년 뒤에 누가 살아있을까 얘기도 했었고, 누군가 치킨집을 차리면 연락해라 우리가 다 같이 매출 올려줄게, 이런 농담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정리를 했더니 14년이 지났는데 지금 딱 2개 기업이 살았습니다. 저희랑 DB 보안하는
저희 동기 한 명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좀 어려운 선택이 되셨겠죠. 사실 그 당시에 좀 우리가 기술력만으로도 시장에서 좀 승부를 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약간 상대적으로 거대한 기업들하고 경쟁을 동일선상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보 R&D 같은 거 저희가 지원하면 주로 많이 듣는 말이 업력이 얼마 안 돼서 기술력이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매출이 적은데 기업 신뢰가 가지 않는다. 혹은 관련 실적이 없기 때문에 좀 신뢰하기 어렵다. 아니면 뭐 기업 인원이 1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자본금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뭐 특히 제조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심사위원들께서는 보통 100억에 100명은 기준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불평을 한 적은 없었고요. 다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기업이 될 때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죠.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을 정부 지원에서 좀 놓치게 되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주로 낮에는 돈 버는 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연구개발에 좀 몰두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버티면서 한 7년 정도 됐을 때 남은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는 우리도 한 해 정부의 시혜적 범위 안에 들어가면서 좀 더 추진력 있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거나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긴 했죠. 근데 그 사이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7년이 넘어가면은 제도권에서 우리가 배제된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7년이 넘어서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이 없다라든가 아니면은 7년 이상 된 기업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7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원하더라도 어떤 관련 기관에서 실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연구개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돈을 버는 족족 투자 R&D에 쓰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남기려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술기업이 연구개발을 하다 보면 약간 7년이나 되었는데 재무제표가 좋지 않다. 뭐 이런 또 딱지가 하나 붙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발생된 이유를 좀 보면은 저는 이 산업은 되게 다양하고 거기에 들어간 기술도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기술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1, 2년 안에 승부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업종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요소들은 뭐 5년이나 적어도 7, 8년은 연구를 해야지만 또 세상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뭐 바이오, 농생명 이런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너무 좀 획일적 숫자를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다 보면은 그런 사각 영역에 놓이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죠.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최근에는 중국 같은 데서 연락이 좀 많이 와요. 제가 아까 절강성 기술위원으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서호라는 지역이 있나 봐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해외 하이 탤런트를 많이 유치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레터가 오는 게 오면은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고 뭐 우리 자녀들은 국제학교에 보내줄 것이면서 뭐 이런 레터들이 좀 많이 오죠. 사실 뭐 아직은 애국심으로 저희가 잘 뭐 여기서 정착하고 있는데 좀 고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이런 일이 왜 발생됐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의미 없는 7년이 왜 제도권 안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동되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즉 7년이라는 시간 제약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기초기술에 장기간 투자하는 것들이 좀 거부하게 되고 단기적으로 어떤 빠른 효과와 좀 사람들의 트렌디한 그런 키워드에 따라서 우리가 산업이 좀 몰입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고급 인력들이 좀 많이 없어지는 현상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고급 인력 풍기는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 이런 자구책을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외부 기업의 인력 삭스리 현상 이미 올해 작년에 우리가 정말 많은 그런 폐해를 겪었잖아요. 판교발로 시작되는 인력 문제들은 또 그런 기업들이 투자 재원을 통해서 연봉 2배를 주고 뭐 인력을 다 확보하면서 동시에 다른 기업들이 인력이 고사하는 시장을 독점하는 이런 전략들이 실제로 산업에서 먹히고 있다는 게 저는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민했을 때 우리가 과연 성공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계속 징징대면서 하는 것은 기업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정도의 어려움은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 그럴 때마다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방법이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해드린 많은 기업들이 이런 어려움을 얘기할 때 항상 보이스를 많이 드리긴 해요. 지금 포기하시게 되면은 사실 누군가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텐데 아깝지 않으시냐고. 그리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닐 거고 한번 같이 찾아보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약간 최근에도 보면은 저희가 2018년도에 표준을 제정을 했고요. 공교롭게도 그 시점부터 저희가 연 한 200%, 100% 정도의 증가세 매출과 인력도 약 2배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저희의 어떤 표준 전략이 좀 잘 작동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기술 개발 기간이 꽤 길었어요. 한 7, 8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술 개발 이후에 사업화 성공하기 전까지 보릿고개라는 게 한 번 더 생기죠. 그 보릿고개를 잘 극복하고 우리가 사업화에 성공했을 때 분명히 성장이라는 결과를 맛볼 수 있을 텐데 이 시점부터 우리가 어떻게 한번 표준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냐라는 그런 자구책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희 회사도 뭐 비슷하게 전개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더 확산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표준이 기술에 주는, 기업한테 주는 의미가 보시면은 내가 내 기술이 좋다고 세상에 말하는 것과 세상에서 표준과 논문을 통해서 인정받은 기술은 우리가 시장에 진입하는 효과도 분명히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기술들을 선택해서 구매하려는 분들한테 좀 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기술이 왜 좋아라는 그런 단순한 어떤 하나의 판단보다는 세상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그 결과를 검증받은 그런 기술을 채택한다라는 우리 하나의 사업화 전략 모델로서 분명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보릿고개를 좀 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적인 분명히 하나의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 시점이 이미 7년이 넘어간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럼 그 기업들한테는 또 여러 가지 제도권 안에 이런 기술 가치 평가, 특히 표준과 연계했을 때 그 가치 평가가 훨씬 더 5배나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들이 하나 기업에서 전개할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 세이프티 검증 기술은 저희의 현재 지금 집중한 사업 영역은 아니에요. 저희는 이 이후에 확산해서 만든 저희 제품이 인공지능의 신뢰성 검증 기술이라고 해서 이 제품의 다음 모델인데 그 기술은 작년에 표준으로 한 건이 제정이 됐고 올해는 지금 2건으로 제안이 된 상태며 12월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특허가 한 10여 종 정도 출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등록된 특허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표준기술가치평가의 대상으로는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아마 이 기술을 저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이 데이터 신뢰성과 인공지능 신뢰성 검증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저희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수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였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을 어떻게 빠르게 확산하고 더 발전시키고 내부적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원 방법으로 잘 활용할지를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이번의 기회는 저희한테 좀 의미가 있었고요. 다만 보면은 좀 홍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특히 표준을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 특허를 갖고 있는 곳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그분들이 표준과 기술과 표준과 논문과 특허 이 3종 세트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에서 적절하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와 이런 사례를 통해서 그분들도 이런 제도권 안에 잘 편입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그 영상을 봤는데 몇 분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분명히 따분하고 지루해서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시지 않으셨을까 한번 예상은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세상의 트렌디함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소홀하기보다는 거기에 적절한 또 하나의 지원 제도가 잘 병행해서 갖춰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